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5년 5회 환경기능사 채권관련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다음 중 산성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독일에서 발생한 슈바르츠 발처의 고사 현상은 산성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이다. 맞습니다. 나번에 바젤 협약은 산성비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다.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제를 우리가 바젤 협약이라고 하죠. 다번에 산성비에 의한 피해로는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적의 부식 등이 있다. 그래서 주로 야외에 있는 유적들이 부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H2SO4 황산, HCl 염산, HNO3 질산 등이 있다. 아무래도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강산성 물질에 대한 피해가 심하겠죠. 그래서 강산성 물질이 황산, 염산, 질산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서는 바젤 협약 단독으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2번. 가솔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감하는 기술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이 기관 계량, 나번에 삼원 촉매 장치, 다번에 정발가스의 방지 장치, 라번에 입자성 물질의 여과 장치. 우리가 가솔린 같은 경우에서는 휘발유 자동차라고 해서 입자성 물질이 거의 배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라번에 나와 있는 입자성 물질의 여과 장치는 주로 경유 자동차,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는 주로 삼원 촉매 장치를 이용을 하죠. 그 외에 뭐 가번과 다번도 있겠지만은 따라서 라번은 경유 자동차에 해당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황산화물은 주로 석탄의 연소, 그리고 석유의 연소, 원료의 정제를 위한 석유 정료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배출가스 중에 탈황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탈황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을 탈황 방법이라고 합니다. 갑은 흡수법, 나번에 흡착법, 다번에 산화법, 라번에 수소화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탈황 방법, 다시 말해서 황을 제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흡수법, 그리고 흡착법, 그리고 산화법이 있겠죠. 따라서 수소화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신에 접촉수소화 탈황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중류 속에 있는 황을 태우는 방법으로서 접촉수소화 탈황법이 있는데 수소화법이라는 방법은 없어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면 HF를 제거하고자 효율 90%의 흡수탑을 3대로 직렬 연결하였다. HF의 유입 농도가 3000ppm이라면 처리가스 중에 HF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제가 한번 개통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렬로 3대를 설치했어요. 그죠? 효율이 얼마짜리냐면 90%짜리. 자, 그리고 유입수의 HF 농도가 3000ppm. 자, 여기에서 처리가스 중에 유출수의 우리가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토탈 효율, 총합 효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1 효율의 n성, 동일한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90%는 0.9짜리가 몇 개? 3개. 그러면 총합 효율은 0.999가 되거든요.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 유입 농도가 3000ppm. 그리고 유출 농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유출 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3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료의 연소에서 금댕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먼저 금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금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연료 중에 휘발분이 포함되어 있든지 아니면 불완전 연소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발생하게 되면 금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갑은 과잉 공기율을 적게 한다. 우리가 과잉 공기율을 적게 한다는 것은 금댕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공기율을 크게,
나번에 고체 연료는 분말한다.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완전 연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답은 연소실의 온도는 높게, 그리고 중류 연소시에서는 분무유적이라는 것은 분무시키고자 하는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는 무조건 작게 해야 되겠죠. 크게가 아니고 작게.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은 정상적으로 금댕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 연소에 가깝고 나머지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탄화도라는 것은 땅속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묻혀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문제 조건에서 휘발분은 감소해요. 반면에 나번에 있는 고정탄소, 착화온도, 발열량, 그리고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연료비라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연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최대 착지 농도 지점은 대기가 안정할수록 멀어진다. 나번에 농도는 풍속에 반비례한다. 답은 유효굴뚝 높이가 증가하면 농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농도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답안에 보시게 되면 유효굴뚝 높이가 증가하면 농도는 증가한다고 하는데 유효굴뚝 높이와 농도가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최대 지표 농도라는 Cmax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Q라는 것은 뭐냐면 배출가스량,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 H는 유효굴뚝 높이, CG는 수직확산계수, CY는 수평확산계수거든요. 따라서 Cmax라는 농도와 유효굴뚝 높이의 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Cmax가 커지면 유효굴뚝 높이는 작아져야 되고 유효굴뚝 높이가 커지면 Cmax가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압력이 740mm의 지진 기체는 ATM으로 나타냈을 때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1ATM은 760mm의 지지잖아요. 그래서 1ATM일 때 760mm의 지지는 XATM일 때 740mm의 지지해서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길이 곱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0.974AT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M10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예요. 입자의 크기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이라는 게 미세 입자를 뜻해 미세먼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 입자, 따라서 10마이크로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입자의 크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먼지를 나타냈을 때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미터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10번. 전기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을 도이치 앤더슨의 식으로 구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자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해서 효율 구하는 식이거든요. 1-exp. 여기서 2라는 것은 ex를 나타내는 건데 자연대수를 뜻하는 거죠. 자연대수의 역수예요. 자, 여기서 A라는 것은 면적, W는 이동하는 속도, Q라는 것은 가스량이에요. 그래서 면적, 가스량, 이동하는 속도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분의 입자의 점성력과는 관계가 없죠. 자, 입자의 점성력과 관계 있는 것은 뭐죠? 레이놀드 수죠. 레이놀드 수. 상태를 판단하는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대기환경 보존 법규상 연료 사용량을 고체 연료 환산계수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연료는 무연탄입니다. 고체 연료 중에서 우리가 고체 연료의 환산계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연탄.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유해가스의 처리 방법 중에서 황산화물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금속산화물법, 답은의 선택적 촉매환원법, 답은의 hợp 착법, 라번의 석회세정법. 자, 우리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황산화물은 연소를 시켜서 태워서 처리를 해요. 황 자체가 연소 성분이기 때문에.
자, 반면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N2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주로 NO와 NO2란 말이에요. NO와 NO2에서 O가 없어져야 되고 환원이 되면 N2가 되려고 하면 O가 없어져야 되니까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원, 촉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환원법은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나번은 질소산화물을 처리하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에서 처리가스량의 5에서 10%를 흡입하여 선액기류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유효 원심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어떤 장치죠? 원심력 집진 장치예요. 사이클론이라는 게. 자, 그리고 처리가스량의 5에서 10%를 흡입해서 우리가 다시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블로다운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블로다운 효과는 사이클론에서만 행해지는 우리가 방법으로 이제 목적이 뭐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때 블로다운 효과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 다시 말해서 사이클론 집진기에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블로다운 효과니까 1번이 정답.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에 의해서 몇 개의 권역으로 구별하는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대기권은 4개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층이 어디 있어요? 성층권과 열권. 열권이 온도권입니다. 자, 2개 중에 하나죠.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과 같이 수직 이동이 없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20에서 30km 차이에서 오존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오존층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자,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러면 성층권이 우리가 11에서 50km 사이죠. 그 다음에 열권이 80km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성층권.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세 번째, 우리가 오존층은 20에서 30km.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하는 것은 성층권에 존재하고, 자, 그리고 20에서 30km 지점에서 오존 농도는 10ppm으로 최대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어디야 될까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대륙권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물리적 성상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물리적 성상이 다르다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의 먼지, 나번의 매연, 라번의 비산재, 세 가지는 고체죠. 반면에 다번의 오존은 가스, 기체 상태가 되니까 정답은 오존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불소 제거를 위한 폐수 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불소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약품을 이용해서 침전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소 제거는 화학 침전.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소 제거는 화학 침전법.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공장의 폐수를 채취한 뒤에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 이때 부유물질의 농도는 얼마인가? 시료의 부피가 250ml,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가 1.3751g, 여과 후에 건조된 유리섬유 여지 무게가 1.3859g, 그리고 회화시킨 후에 유리섬유 여지 무게가 1.3767g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료의 무게라는 것은 1.3859g에서 1.3751g을 뺀 거죠. 근데 여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시료와 우리가 여과지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럼 순수한 시료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1.3859에서 1.3767g을 뺀 값에서 다시 여과지의 무게 1.3751g을 빼주면 순수한 시료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서 뭐를 나눠주죠? 우리가 시료의 부피가 250ml인데 농도의 단위는 mg/L로 나타내니까 이 리터가 시료거든요. 그래서 0.25L로 바꿔서 나눠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여과를 시켰는데 여과 후의 값과 회화시킨 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과시킨 후와 회화시킨 후 그 차이만큼 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빼줘요. 빼주는데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과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뺀 값에서 다시 한번 여과지의 무게를 빼줘요. 그런 다음에 전체 나누기 시료의 부피 리터로 만들어서 0.25리터를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료는 g인데 우리가 나타내는 단위는 미리그램. 그래서 마지막에 g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시면 43.2mg/L라는 부유물질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로 물속에 용존산소를 섭취하는 미생물은 공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좋아할 호자를 써서 호기성, 그리고 산소를 싫어하는 것은 혐기성. 따라서 공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호기성 미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가 400mg/L, 유량이 3000m의 삼성부대인 폐수를 MLS에서 3000mg/L인 포기조에서 체류 시간을 8시간으로 운전하고자 했을 때 FMB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MB가 뭐냐 하면 F가 먹이에요, 먹이. M이라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럼 먹이라는 것은 BOD, 미생물은 MLSS, BOD하고 한 쌍은 유량, MLSS하고 한 쌍은 최적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죠?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BOD 농도 나누기 MLSS 곱하기 시간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 나누기 V가 값에서 나타냈을 때 T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T가 V 나누기 Q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입했을 때 BOD 농도와 MLSS 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400mg/L, MLSS가 3000mg/L를 그대로 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을 대입할 때는 hour를 day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8시간 나누기 24를 하면 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FMB는 0.4 day가 아니고 per day입니다. per day. 분모에 day가 들어가야지 FMB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그래서 FMB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만들어서 쓰면 편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폭이 2m, 길이가 15m, 침사지에 100cm의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됐을 때 체류 시간이 60초라면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단위 환산을 하겠습니다. 유량을 보면 미터의 삼성 나누기 아워. 그죠? 미터의 삼성은 최저, 아워는 시간이에요. 그럼 미터의 삼성 어디서 나오죠? 2m 곱하기 15m 곱하기 100cm. 100cm는 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m 곱하기 15m 곱하기 1m를 하면 미터의 삼성이에요. 나누기 60초. 시간이 60초. 그런데 hour로 나타내니까 60초를 hour로 고쳐요. 그러면 1시간은 몇 초? 3600초. 따라서 2m, 15m, 1m 이 값을 계산하면 미터의 삼성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60초로 나눠주는데 60초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그죠? 따라서 미터의 삼성 per hour.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처음부터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여러 과정을 처음부터 쭉 계속 보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도 계속 유심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육과 크롬을 함유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방법은, 자, 육과 크롬은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인데 육과 크롬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삼가 크롬으로 일단 바꿔야 돼요. 그럼 육가가 삼가가 됐으니까 어떤 방법이죠? 환원이 됐죠. 따라서 여기에 OH-를 주입을 해서 CrOH3로 침전을 시켜서 처리해요. 그럼 환원을 이용해서 침전한다고 해서 환원 침전법. 독성이 있는 물질을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삼가로 우리가 환원을 한 다음에 침전을 한다고 해서 환원 침전법. 21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면 알카리도 자료가 이용되는 분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응집제 투입 시 적정 pH 유지 및 응집 효과 촉진. 그다음에 물의 연소화 과정에서 석회 및 소다회의 소요량 계산의 고려. 그다음에 부산물 회수의 경제성 여부, 폐수와 슬러지의 완충 용량 계산.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은이 정답. 답은의 경제성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카리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 여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3번에 보시면 하수 처리장에서 스크린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하수 처리장에서 스크린은 가장 앞에 설치하죠. 왜? 큰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 덩어리가 뭐예요? 부유 협작물이에요. 그래서 부유 협작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관 자체가 폐쇄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펌프가 마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부유 협작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하게 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방 유로의 유량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수위와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사지의 폐수가 배출되는 출구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침사지의 폐수에 배출되는 출구에 설치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일정한 수위와 유속을 유지한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를 사용한다고? 위어. 자, 이 위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물이 이렇게 넘치게, 이걸 우리가 위어거든요. 그래서 물을 넘치게 만든다는 소리는 일정한 수위와 유속을 유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위와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위어를 설치한다. 라번이 정답.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 급속물의 여과는 다음 중에서 어떤 오염물질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느냐? 급속이라는 것은 빠른 여과 속도가 빠르게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모래 여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급속모래가 아니고 여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과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찌꺼기를 처리한다는 소리겠죠. 그 찌꺼기가 뭐예요? 부유고형물이에요. 그래서 부유고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과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부유물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번 상수도의 정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의 일반적인 순서로 알맞은 것은, 자, 정수처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큰 덩어리를 만들면 블럭이 형성된다는 것은 큰 덩어리가 만든다는 소리인데, 큰 덩어리가 형성되면 침전을 시키죠. 침전을 시키고 여과지에서 마지막으로 소독을 시켜서 배출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침전지 바로 앞에서는 블럭 형성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게 입자입니다. 입자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거워지면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여과를 시켜서 마지막에 소독을 시켜서 우리가 방출하는 그런 형태.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로형 침사지에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폐수의 유속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폐수 처리입니다. 폐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에서의 가장 적합한 유속은 0.3m/s예요. 그리고 28번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이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자,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얼음이 얼었어요. 응고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질 분석을 하였더니 칼슘 이온 농도가 40mg/L, 마그네슘 이온 농도가 36mg/L였다. 자, 이 지하수의 총 경도는 얼마냐? 자, 총 경도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총 경도 나누기 50은 칼슘 농도 나누기 20g 플러스 마그네슘 농도 나누기 12g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도를 계산했을 때 기준물질이 뭐죠? CaCO3. 그래서 CaCO3가 100g이거든요. 근데 얘가 2당량짜리예요. 칼슘이 2+이기 때문에 CO3- 2-고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00g 나누기 2당량이니까 2로 나눠주면 50g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그 다음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잖아요.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20. 마그네슘이 24거든요. 원자량이.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12. 그래서 10이 나왔어요. 자, 따라서 칼슘의 농도 자리 대입하고 마그네슘의 농도 자리 대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계산하면 2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총경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죠. 총경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 총경도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죠. 그래서 공식을 꼭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에 보시게 되면 폐수에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침전성이 나쁜 콜로이드산 고형물과 침전 속도가 느린 부유물 입자를 침전이 잘 되는 플럭으로 만드는 조작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플럭이라는 게 입자거든요. 그래서 침전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플럭 자체가 무겁고 커야 돼요. 그래서 무겁고 크게 만드는 조작을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크고 무겁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응집이라고 하죠. 응집. 따라서 미세한 입자들은 응집제를 넣어서 응집을 통해서 크게 덩어리를 키워서 침강을 시켜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면 3kg의 박테리아를 완전히 산화시키려고 했을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박테리아를 우리가 호기성 분해를 시킵니다.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호기성 분해를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 그리고 질소는 NH3로 나옵니다.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으로 갑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자 여기서 NH3에 있는 질소를 먼저 H를 먼저 줘요. H가 3개. 그럼 7개 중에 3개를 줬으니까 4개가 오겠죠? 자,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2개짜리가 5개. 1개짜리가 2개. 그럼 12개예요. 자, 12개가 O2 앞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2개를 줘요. 그럼 O2 앞에 10개가 오죠. 2분의 10은 5. 근데 여기서는 왜 NH3에서 H를 먼저 계산하느냐 하면 N 1개. 왼쪽에도 N 1개. N을 1개로 기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테리아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탄소 12짜리가 5개, H 1짜리가 7개, 산소 16짜리가 2개, N 14. 따라서 113이거든요. 그래서 113kg일 때 산소는 5 곱하기 32kg이죠. 따라서 3kg의 박테리아일 때 X 산소값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4.25kg의 산소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지 용량 결정을 위해서 폐수의 체류 시간과 함께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침전지의 용량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폐수의 체류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용량을 결정하는 공식을 보면 유량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체류 시간이에요. 따라서 체류 시간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입 폐수의 유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정답. 그래서 32번은 계산하는 문제 대신에 이론 문제로 출제를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3번 폐수를 화학적으로 산화 처리했을 때 사용되는 오존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존은 난분해성,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난분해성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분해성 물질을도 분해를 잘 시킵니다. 답은 2차 오염 물질이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된다. 이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는 것은 Cl2 소독, 다시 말해서 염소 소독 시에 발생되고 이 오존이라는 게 소독제거든요. 소독제. 그래서 소독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독제예요. 따라서 오존 소독에서는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지 않아요. 트리할로메탄은 염소 소독에서만 나오죠. 트리할로메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원래는 이렇게 CH4거든요. 여기서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H 대신에 염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할로겐 물질이잖아요. 할로겐 물질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트리할로메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장치가 없어 유지비가 적다. 유지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리고 장치가 많죠. 그리고 현장에서만 우리가 가능해요.
색과 냄새 유발 성분은 제거할 수 없다. 색과 냄새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어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만 제조를 해야 돼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으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